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가 계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 그 서비스 디자인의 예시 네 번째 시간. 표지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그 안내 표지 기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건물에 가면 대부분 안내 데스크를 만납니다. 안내 데스크 일이 뭐니? 그러면 그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 기능을 하는 것이 안내 데스크이기도 합니다. 넓게 해석해보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의 일이 바로 그런 안내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개론 신입생들에게 해주는 얘기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걸 합니다. 어떤 건물에 갔을 때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그 안내 데스크의 주된 업무는 뭘까라고 물어보죠. 답을 원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 한번 해보자고 물어보는 것인데, 안내 데스크 업무는 말 그대로 안내 기능이 자기 일입니다. 근데 안내 기능을 어떻게 하지? 질문에 답해주면 되는 건가? 물론 질문에 답해주면 그것이 안내 기능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화장실은 어디인지 엘리베이터는 어디인지를 물어본다면 매번 답을 해주고 앉아있어야 할까? 만약에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상급자라면 저는 그 사람 안 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데 그건 충실한 것이 아니라 조금 미련한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안내 데스크의 중요한 기능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야. 우리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방문하는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그걸 알아냈으면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의무야 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건물에 가면 대부분 안내 표지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몇 층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와, 그리고 대표 전화번호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내 데스크의 전화번호 또는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 번호 등이 남아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표지 건물들에 보면은 기능적인 부분들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건물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층의 단면들을 그리고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를 표시해 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층을 가더라도 그 위치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 위치에는 계단이 있고, 이 위치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위치와 계단 위치가 달라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연속적인 기능이니까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 건물 절대 못 지을 겁니다. 배관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서. 결국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물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건물에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둥이겠죠. 건물을 몇 개 층에 올릴 때 그 건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받쳐줄 수 있는 힘이 기둥에 있는 것이고, 이 기둥을 얼마나 간격으로 하느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둥 사이에 방을 몇 개 만드는가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기둥과 그 기둥의 소위 그 벽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 건물의 다양성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그런 구조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진 것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을 안내한다는 것은 그런 일관성 있는 것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다양한 것들의 내용들이, 컨텐츠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사서의 몫이죠. 사서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를 말씀드립니다.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무엇 하나하나에 대한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컨텐츠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는 소위 도서관에서 배우고 있는 분류에 의해서 잘 정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도서관 사용법을 일러주는 이유는
그런 구조적인 면과 그 구조적인 면 속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의 어떤 기면 일관성을 알려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에 접근하기에는 많은 접근점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목록에 대한 얘기, 검색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 있는 규칙, 대출 반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열람시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은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들은 그 공간이 커뮤니티라는 틀 속에, 대부분의 도서관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도서관 안에서의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서비스도 알려줘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알면 좋은가를 알려주는 기능도 담겨 있겠죠.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것이 안내 표지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 표지판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내 표지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내 표지판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내 표지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지? 제가 예전에 처음 제가 근무하던 대학에 부임했을 때 제가 일하던 사회과학대학 건물을 보고 제가 한참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335호인가 336호에 제 연구실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236호와 436호가 저와 같은 라인에 있지 않고 다르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르지? 봤더니 어떤 방은 2개 칸이 한 방이 되어 있었고 어떤 칸은 3칸이 한 방인 방도 있고 심지어 강의실은 4칸을 모아서 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번호는 4칸짜리도 한 번호, 2칸짜리도 한 번 순서 들어가죠. 기둥이 4개 있고 방이 3개 있는 공간에 2방, 2칸, 1칸을 반수쓰면 1번, 2호번을 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위치는 3칸이 다 독립방이라 1번, 2번, 3번을 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여기가 2칸을 한 방을 만들었으면 1번이면 이 방은 3번이 돼야 하지 않겠어? 근데 이게 2번을 달았다는 거죠. 방이 2개라고. 나중에 확장성을 따라서 방을 쪼개면 어떻게 되지?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전체 방 번호를 바꿔야 하니까. 그 번호를 제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바꿨습니다. 사정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방 번호를 다 바꿨습니다. 이게 W자 모양으로 생긴 공간이라 처음 출발이 1층, 첫 번째 라인은 111번서부터 118번까지, 두 번째는 120,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단위를 나눠서 110, 120, 220, 230, 240, 340, 50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누고 방번호를 1번서부터 8번 기둥번호를 단 거죠. 기둥에 칸이 8개면 8개를 달고 그 중에 어느 칸에다가 문을 냈느냐에 따라서 그 칸 번호를 그 방 번호로 삼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의 위치는 항상 번호는 일정하게 달려있던 거죠. 그러니 현관 입구에 있는 안내 표지판에 그런 그림들도 같은 위치에 같은 번호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위치를 식별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찾는데 한참을 헤맸을 겁니다. 제 방을 찾았더니 뭐 335호더라. 그럼 335호가 어디 있지? 그리고 보면은 2층을 보나 3층, 4층 다 달라버리면 혼란스럽겠죠. 근데 일관성 있으면 몇 번째 블락에 가면 30번 대이고 30번째, 5번째 기둥이 그러니까 5번째 칸이 그 방이겠구나.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고 구조화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걸 표지판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표지판이 단순화시켜도 보기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개의 층이 모여있는 건물이 있으면 1층서부터 10층까지 어떤 방들이 있는지를 쭉 표시했지만 그 중에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층 하나를 딱 그림을 그려놓고 칸을 질러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표시에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면 이거는 5층을 가나 7층을 가나 10층을 가나 그 위치에 항상 화장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블락 단위로 번호
개념을 심어주면 내가 400에서 335 하면 어느 블락에 가서 어떻게 접근하면 거기 있겠구나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마트나 백화점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면 어느 백화점을 가나 구성이 비슷합니다. 2개층, 3개층으로 나눠진 것들은 각 층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고 한 개 층에 모여있는 것들은 어떤 순서들고 어느 부분에 무엇이 놓였는지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자기 백화점만 이용하는 것이라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다니는데 9개 백화점은 다 비슷한 구조인데 하나만 독특한 구조를 가지면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진 백화점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갈 때마다 낯설고 매번 갈 때마다 자기가 찾는 물건을 찾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제 안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함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경계할 부분이 뭐냐면 변화에 약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용하던 마트 하나가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속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전부 새롭게 배열하고 그 선반들을 전부 좁히고 넓히고 하면서 여러 개로 만들어서 조각내놨습니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익숙해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죠.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물건 찾는 데 쉽겠죠. 그럼 뭐하러 배열을 바꿨지? 있던 배열에서 다른 배열로 바꾼다는 것은 그냥 지루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의 배열 순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배열이 필요한 공간이 넓어질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건과 다른 물건의 관계가 변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전 생활과 팬데믹 이후의 생활을 놓고 보면 팬데믹 이전에 물건을 고르는 것들에 대한 이 분산과 팬데믹 이후의 물건을 고르는 것의 분산이 달라질 수 있죠. 팬데믹 이후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훨씬 넓어지면서 집안 중심의 가정 중심의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나 어떤 건물들이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가장 기능적으로 현재 이용자들이 원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도 표지판을 만들어 붙이자 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표지판을 만들고 저 표지판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 표지판 자체도 상당히 구조화되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표지판만 잘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담고 있는 실제 컨텐츠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저는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은 전산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을 엄청 좋은 품질 좋고 더 빠르고 기능적이고 굉장히 잘 구조화되어 있는 컴퓨터라는 성능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변환시키는 작업인데 문제는 이전의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전산이라는 기능을 집어넣고 자동화라는 기능을 집어넣어도 실제로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산하는 것이 마치 표지판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표지판을 만든다고 해서 표지판이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기능들이 잘 정리되어지고 잘 구조화되어진 것이 표지판으로 넘어왔을 때 이 표지판도 살고 이 서비스도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생각할 때는 단순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절차와 구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